소개 심포지움에서 발표할 수 있는 초대 이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이제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니트로사민과 관련된 이슈를 과거의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이 니트로사민과 관련해서 과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현재는 니트로사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관점이고 어떤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님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이제 인디펜던트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체적인 이제 컨설팅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발표에서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니트로사민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무엇일까요? 전 우선 서론의 일환으로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의 제약 산업, 즉 이제 실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 회사들과 또 이제 한국 내 이제 규제 당국과 같은 그런 규제 기관들 그리고 이제 환자와 이제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이제 미쳤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상황하고요,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많은 이제 협력이 이루어졌음을 또 언급을 하고 싶고요. 이러한 협력 덕분에 이제 니트로사민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니트로사민을 정의된 한계, 즉 허용 섭취량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측면으로요. 니트로사민과 관련한 이제 최근의 주요 발전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바람성 강도 특성화 접근법 그러니까 CPC와 또 Enhanced Ames Test 그러니까 EAT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니트로사민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즉 이 분야에서 향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개발될지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니트로사민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다 아실 내용일 텐데요. 2018년 이제 6월 달에요. 이제 중국의 계약세 이제 창화에서 고객사 중 한 곳으로부터 제조한 발사르탄에서 새로운 불순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이 회사는 모든 고객이 해당 불순물의 존재와 유전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또 발사르탄 원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또 이제 이 회사가 공급한 이제 API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회사는 다시 한번 고객사들한테 해당 불순민이 이제 니트로사민 그러니까 이제 메테라민 그게 NDM이고 제조 공정과 연관된 것을 보인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의학청 그러니까 EMA를 비롯한 이제 규제 기관들이 이제 신속히 이제 제약회사와 일반 대중에게 이 오염 사실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니트로사민 이슈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역사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발사르탄에서부터 시작된 이 위험이 결국 모든 사르탄류 의약품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후에 또 이제 니트로사민이 사르탄 이외의 다른 의약품 그러니까 비사르탄계의 약물에서도 이제 발견되었고 때로는 이제 오염을 통해서 또 뭐 라니티딘과 같은 경우에는 라니티딘 분자 두 개 간의 특이한 이제 반응을 통해서 NDMA라는 이제 니트로사민이 이제 생성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니트로사민의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결국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요 모든 이제 원료 의약품과 이제 완제 의약품 전체에 걸쳐서 이제 니트로사민의 위험성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원료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진화가 가시화되었고요. 니트로사민 원료 의약품 관련 이제 불순물 그러니까 NDSRI의 검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이 슬라이드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니트로사민 문제 첫 사례는요. 2018년도에 사르탄류에서 NDEMA와 NDE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규제 당국은 모든 의약품, 즉 이제 소분자, 그러니까 저분자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위험성 평가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신청자는 자신들의 모든 제품에 포함된 니트로사민 위험성을 평가해야 됐고요. 이제 FDA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제 다른 규제 당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드라인 그러니까 진행이 되었고 그 세부 사항을 뭐 자세히 뭐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험성 평가를 원료 의약품과 완제품 위험 모두에 대해서 수행한 결과 니트로사민 원료 의약품 관련 이제 불순물 그러니까 NDSRI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최초 문제는 이제 발사르튼에서 발견된 단순한 다이알킬 이제 니트로사민으로서 이는 원료 의약품 제조 과정 중 형성된 것으로서 모든 이제 공정과 위험성은 뭐 지금 모두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제 의약품을 살펴보면은요, 니트로소 알릴프로와 같은 다른 NDSR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 이제 NDSRI는요 단순한 다이알킬 니트로사민과 달리요 주로 이제 완제품 의약품 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니트로사민 문제는요.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이제 니트로사민이 생김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이제 니트로사민, 특히 이제 NDSRI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돌연변이 이제 유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요, ICH M7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대로 에임스 테스트를 수행해서 평가합니다. 이 테스트는 이제 박테리아 역돌연변이 검사로 화학 물질의 돌연변이 유발성을 이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만약에 그 에임스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이 경우 이제 테스트된 화합물 특히 이제 NDSRI를 포함한 니트로사민은요, ICG M7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 자세하게 조사하면서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에임스 테스트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제 에임스 테스트가 NDSRI 즉 니트로사민 원료 의약품 관련 불순물의 돌연변이 유발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임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위험을 완화할 수가 없다면 유일한 방법은 이제 실제 니트로사민 수준을 검사하는 건데 어느 수준까지 검사해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단순 다이알킬 니트로사민과 달리 NDSRI는 거의 또는 전혀 독성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밋 한계치는 뭘까요? 많은 경우 선택된 한계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순 다이알킬 니트로사민 예를 들어서 NDMA나 NDEA 데이터에서 유추한 극히 낮은 한계치를 NDSR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나노그램 수준의 엄격한 이제 관리가 이제 필요해졌고요. 검출 한계는 10억 분의 1, 그러니까 ppb까지 내려가야 했고요. 이런 한계 내에서 많은 의약품을 제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함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계와 이제 규제 당국은요, 약 6년에 걸쳐서 많은 이제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요, 이제 니트로사민이 위험 요소로 인식된 규제적인 맥락하고 니트로사민 또는 그 전구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원의 출처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티븐 혼 그러니까 헬스 캐나다죠. 그다음에 로브 이제 브림 이제 EMA에 계신 분이 이제 주도한 이제 연구 논문들로 이제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들은 그간 관련 문제에 대한 헬스 캐나다와 EM의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한 바입니다. 업계 입장에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정의를 또 할 필요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념비적인 논문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요 그 신들러맨 쪽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특히 이제 NDSRA와 관련된 위험한 법에 대해서 아주 개괄 잘 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제 논문으로 세가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니트로사민과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의 진전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요, 꼭 자세히 또 이해하고 싶을 경우 꼭 읽어볼 거 권합니다.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논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략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면은 서술적인 맥락과 뭐 핵심적인 도전 관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가 논문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그 논문에서 밝혀진 데 따르면 예를 들어 의약품 제제 내 사용되는 부영제 안에 1ppEI의 그 질산염 그러니까 나이트레이트가 존재한다 해도요. 그것만으로 이제 의약품 제제 안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니트로세민을 이제 생성하기에 이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하루 18나노그램과 같은 한도가 설정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ER킬 이제 니트로사민에 기반한 보수적인 리더크로스 방식으로 NDSR의 기준치를 정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한도가 이제 달성이 될 수가 없겠죠. 사실 많은 경우 이런 한도를 맞추는 것이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량이나 기타 요인들에 따라서 의약품 제재 내에서 그 한도 수준까지 검출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 또 다른 어려움은요. 만약에 하루에 18나노그램이 기준이 기술적으로 달성 불가하다면 최소한 제한된 접근법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개별 니트로세민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예를 들어 보던 이제 충분한 이제 발암성 시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다른 이제 니트로세민을 이제 리드어크로스해서 그 대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이제 한도를 정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결국 하루 18나노그램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했는데 만약에 그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은요, 뭐 그러면 뭐 카파라든지 뭐 이제 리메디에이션 그 재처리 같은 것도 이제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년 동안 영향을 받는 의약품들이 환자들에게 계속 제공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놓이게 될지를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분석 시험을 실제로 수용할 수 있다 가정한 따라 마찬가지고요. 시험법을 개발하거나 검출 한계치를 산출하거나 혹은 이런 고난도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적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매우 고가면서도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질량 분석기, 뭐 이를 다는 전문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합니다. 또한 난제 중 하나를 간단히 보여주기 위해서 민감도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분석법이 얼마나 민감해야 될까요? 이는 허용 섭취량 그러니까 AI와 일일 최대 복용량 그러니까 MDT와 같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 80나노그램 정도의 제한치가 설정이 될 경우요. 실제로 여러 의학 관련 기관들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검출 한계 그러니까 limit of detection이 1ppb 그러니까 1억 분의 1 수준이죠.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는 그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상황은 바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 의약품, 이제 특히 뭐 심혈관 질환과 같이 이제 치명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주요 약물 계열이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이제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위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위험 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약물들은요 환자의 생존과 또 전반적인 건강 및 삶의 질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치료제이기 때문에서 이 니트로사민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을요 환자가 해당 약을 복용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이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이제 조율, 그러니까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필요했다는 건데요. 이는 주요 규제 당국들과 해당 구역 외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을 포함 여러 국가들을 아우르는 이제 협력이 이제 요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이제 복잡한 그 NDSRI를
포함한 의약 공급을 유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각한 위험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갈 길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능한 접근법 중 하나는 리드 아크로스 방법과 그다음에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해서 이미 돌연 변이 원성 또는 이제 독성 자료가 존재하는 분자와 비교함으로써 허용 가능한 섭취량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과 이제 회의했어요. 23년 5월과 6월에 이르러서요. 규제 기관들이 밝히기를 현재 우리는 막대한 적재, 그러니까 백러그를 안고 있다. 평가가 필요한 NDSRI만 해도 60개나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래서 규제당국 제안한 것이요. 바로 바람사 효능 특성화 접근법, 그러니까 이제 CPC라는 거였습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기존처럼 그 발암성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변이원성 데이터 같은 상생 실제 실험 자료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거고요. 대신에 니트로사민의 화학적 구조 자체를 기반으로 허용 가능한 이제 섭취량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분류 접근 방법에서 설정된 한계치는요, 5가지 효능 등급, 그러니까 포텐시 카테고리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이제 높은 발암 가능성을 가진 1일 이제 18나노그램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100, 400, 그 다음에 1000 나노그램 허용이 되고요. 마지막 검주 단계인데 1500 나노그램인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정된 에임스 시험과 같은 실제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됐을 때 적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한도를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구조에 기반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이제 니트로사민의 구조이고요. 특히 그 니트로사민이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니트로사민은 이제 돌연변이 유발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대사적인 활성화, 그러니까 메타볼릭 액티베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제 니트로사민으로부터 생산 돌연변이 유발 물질은 바로 이제 디아조늄 이온인 거고, 이 디아조늄 이온이 체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니트로사민의 이제 대사적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니트로사민 그룹에 인접한 알파 위치에서 수소, 그러니까 프로톤이 제거가 되고요. 그 프로톤이 제거된 자리에 이제 하이드록실 기가 이제 치환되는데 그 결과 구조가 이제 배열되면서 알데하이드가 떨어져 나오고요. 이어서 이제 디아조 하이드록사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반응해서 이제 그 H2O를 제거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디아조늄 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조늄 이온이 바로 이런 잠재적인 돌연변이 유발 물질에서 발암 물질이고 이런 메커니즘 따라서 메커니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커니즘 구조적인 평가와 연결해서 전체적인 독성을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CPC의 CPC 이제에서 하는 겁니다. CPC는 방금 말씀드린 과정 그대로 반영해서 니트로사민의 이제 작용 기전과 관련된 경험적인 모델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이 평가는 이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이제 프로톤의 실제 개수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실제 프로톤의 개수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하이드록실화가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일어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제 디아조늄 이온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숙저는 이제 프로톤의 개수에 기반하는데 예를 들어 한쪽에 입체적인 장애,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어서 반응이 어렵지만 다른 쪽에는 여전히 프로톤이 존재해서 대사적인 활성화가 가능하다면 이제 하이드록실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입체적인 장애가 심해서 해당 위치에서 프로톤이 뽑혀나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하이드록실화가 불가능해지면 그 위치는 이제 차단된 겁니다. 블로킹이 된 겁니다. 이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점수가 높을수록요, 독성 강도, 그러니까 포텐시는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프로톤이 많을수록 점수는 낮고 독성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접근하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카운팅부터 하는 겁니다. 즉 니트로소 작용기에 가까운 양쪽에 프로톤이 몇 개 존재하는지를 세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요인이나 이제 비활성화 요인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니트로사민의 효능을 약화할 수 있는 비활성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복실산은 스몰 링 시스템, 그러니까 피롤린이 등 있고요. 이 밖에도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분자의 활성을 높이는 활성화 요인의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여기 좀 열거를 해놨습니다.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특정 화학물이나 분자를 대상으로 이런 기준들을 하나씩 적용해서 이제 실용 점수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예시로 제시된 것이 니트로사민하고 N-니트로서메네페넴인데 이 경우 먼저 알파 수소 개수를 세고요. 한쪽에서 한 개, 다른 쪽에서 두 개가 검출돼서 총 1, 2 실셈인데 총 3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카복실산이 작용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비활성화 요인으로서 플러스 3을 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프롤린 고리가 이제 포함이 되어서 이것 역시 비활성 요인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 고리를 전자끌개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면 총점이 10점이 되는 거고요. 규정상 보면은요 점수가 이제 4 이상이면 카테고리 4로 분류가 되고요. 이 경우 하루 허용 섭취량이 1,500 나노그램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는 정말로 이제 획기적인 진전이었고요. 불가능했던 것을 이제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첫째로 이제 허용 기준이 설정할 수 있게 됐고요. 둘째, 이 기준에 맞춰서 불순물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됐던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전체 의약품의 약 40%가 2차 아민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따라서 니트로삼이 형성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존재하는 불순물 전체를 놓고 보면 약 30%가 2차 아민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고요. 2차 아민을 기본 구조로 한 약물뿐만 아니라 3차 아민을 포함한 의약품, 심지어 아민 계열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요, 이것이 그러니까 수천 개의 분자를 이제 포함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CPCR을 저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요 2차 아민의 66%가 기존의 기본값이었던 하루 이제 18 나노그램 기준에서요 하루 이제 1,500 나노그램 기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니트로사민의 수준을 실제로 관리하는 것이 갑자기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출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준으로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CPC의 독성 강도, 포텐셜 특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법이기도 한데요. 아울러서 기존에 그 에임스, 스탠다드 에임스 테스트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그 개정된 에임스 테스트, 이걸 갖다 인한스드 에임스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짧게 이제 이트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건 그냥 표준 에임스 테스트하고 동일하긴 한데 이 경우는 두 가지 활성화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에임스 테스트에 사용하는 박테리아는 앞서 설명한 듯 대사 과정에서 실제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균 자체로는 박테리아는 그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균질액과 제가 설명한 이제 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이제 활성화제가 이제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흔히 rat S9과 햄스터 S9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서 효소를 생성하게 된 동물의 간에서 얻은 것들인데 예전에는 많은 제약사들이 이제 그 레트에서 그리고 햄스터에서 얻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트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이런 활성화제를 첨가하는 수준과 양인데요. 기존의 표준 시험에서는 10%를 사용했지만 강화된 시험에서는 30% 사용하는 것을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스 테스트를 업 레귤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니트로사민에 더 민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서 언급된 것이 돌연변이 유발성이 확인된 두 가지 니트로사민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이는 시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니트로사민과 관련된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이제 에임스 시험 음성이나 이런 강화된 에임스 테스트 음성 결과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CPCA는 전면적으로 채택이 됐지만 강화된 에임스 시험 결과를 해석되는 방식 지역마다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에 표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하루 이제 1,500 나노그램의 허용 섭취량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CPC 카테고리 5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FDA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FDA는요 검증된 이 강화 에임스 시험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은요
그거는 NDSRA에 대해 좀 더 높은 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는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FDA는요, 제조사와 이제 신청자들에게 강화된 에임스 시험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처 허용 섭취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추가적인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존 입장과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임스 시험은 인비트로 시험으로 수행이 되지만 인부부 연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비슨 생쥐나 쥐를 이용한 트랜스제닉 시험을 활용할 수 있고요. 만약 그 시험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해당 니트로사민에 적용되는 한계 그 리밋은 3QA, Q3B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FDA 문서에서는요, 현재 이와 같은 적분이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명확하게 Q3A와 Q3B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강화된 에임스 테스트가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비버 시험 결과와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가 전체 위험 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한계값 설정 결정으로 이어질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니트로사민 문제는요, 단순히 허용 기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니트로사민이 실제로 형성이 되고 존재할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되는 거죠. 위험성 평가의 출발점 중 하나가 과연 이 시스템에서 니트로사민이 실제로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모든 아민이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일부 니트로사민, 특정 2차 아민의 경우는요, 실제 니트로사민이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복잡해가지고 다른 반응성 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니트로사민을 형성을 시도하더라도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어떤 경우는요, 이제 니트로세이션, 그러니까 니트로와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중간체가 매우 빠르게 재배열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해파 반응이라고 불리고요. 이 과정에서 니트로기가 실제로 방향 쪽 고리에 부착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요, 문제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니트로화나 니트로화 반응이 분자의 전혀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는 니트로사민 형성 위험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내 화합물에서 과연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이는 이제 초기 단계 핵심적인 검토 요소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즉 이제 니트로사민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와 이제 포괄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니트로사민 위험성을 보다 일관되게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트로사민이 이제 DS에서 형성될 수 있는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봐야 될 겁니다. 부용제로 봐야 될 텐데요. 거의 부용제에는 사실 이런 질산염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나이트로할 제재가 포함이 되는지, 특히 물에서 이것이 포함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년 동안 업계 관점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유럽의 무역협회인 FPA에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그 프로세스를 개발했다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직접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면 반드시 참고하고 활용하기 또 권장드립니다. 여기 이제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규제 당국의 보호함 위험들 업계가 이제 근본 원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서명 연구, 그 사이드 스터디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핵심적인 사실은요, 니트로사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요, 니트로사민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니트로사민이 되려면 우선 취약한 아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트로화제, 그러니까 나이트로세이팅 에이전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니트로사민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컨디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요, 니트로사민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이미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제가 각 단계를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ICH Q9과 그 원칙에 부합하는 이제 위험평가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hazard assessment, 그러니까 위험을 평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니트로삼이 형성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오염물질로서 니트로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평가인데 CPA 기준에 따라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그런 이제 중요한 걸로요. 니트로삼이 형성될 레벨은 얼마인지 모델링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추정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형성한 니트로삼이
니트로사민 수준은 이거고 허용 섭취량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는가? 그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한 뒤에 이제 위험 관리 리스크 컨트롤로 이어집니다. 그 니트로사민 위험이 있는가 있다면 이를 컨트롤해야 하는가, 또 정기적으로 시험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이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나 또 포뮬레이션을 변경해야 하는가. 앞서 말한 그 니트로사민 그 삼각형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두 가지, 그러니까 취약한 아민하고 이제 니트로 화재가 있는데, 이제 이런 위험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민은 용매, 시약, 뭐 스타팅 메테리얼이나든지 이제 불순물들 다양한 출처에서 유래할 수가 있고요. API는 뭐 분해산물이나 뭐 API 불순물 또는 이제 부영제와 뭐 제재 분해산물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이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그 나이트로세이팅 에이전트, 그러니까 니트로 화재는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물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사용된 니트로 화재, 뭐 이온이라든지 뭐 APA 분해산물, 또 이제 공기 중에는 반응성 종인 넉스 또는 이제 부잉제에서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팩터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제 취약한 암의 그 아주 그 작은 양을 이제 발수했다는 건데, 이러한 이제 제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약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재형화된 이제 완제에서도 특히 이제 부영제 안에 흔적 수준의 니트로 화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적으로 의도적으로 니트로 화재가 사용되는 이제 경우는 드물고, 특히 이제 원료 의약품 제조 공정단에서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API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공기 중에 다른 반응성 종들, reactive species, 예를 들면 넉스 계열 가스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질소 이제 atmosphere에서 공정을 수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더 확장하면 이제 완제 의약품 단계에서 동일하게 위험을 식별할 수가 있는데, 방금까지는 주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강조할 점은 2차 암인과 3차 암인의 원료 의약품 수준에서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완제 의약품, 특히 이제 고형 제제 단계에서는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차 암인은 니트로 화재와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특별히 뭐 활성화된 형태의 3차 암인이 아닌 이상 실제 완제에서 위험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료 의약품에서 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조 공정, 또 완제 의약품, 그리고 이제 포장 의약품 단계에서 이 워크플로우를 이제 확장해 이제 구축할 수가 있었고요. 나아가 이제 의약품의 유통 기한 동안 보관되는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지난 5, 6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연구 성과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재 및 포장에 관한 연구, 예측 모델링, 고체성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발생할 수 예측하기 위한 습식화학, 그러니까 웨트 케미스트리 기법의 활용, 그리고 이제 그 인한스드 임세 테스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원료 의약품이든 제조 의약품이든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고요. 이는 이제 삼각형 모델,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이어 트라이앵글에 빗대어서 설명이 됩니다. 니트로스민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취약한 암인 경우에 따라서 의약품 자체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니트로 화재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니트로는 형성의 위험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컨디션인데요, 조건인데요. 이게 워크플로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러피의 협회에서 이제 공개가 되었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프로세스를 따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잠재적인 그 니트로산 위험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실제로 니트로산이 형성될 수 있는가 시도해 보는 겁니다. 만약 형성이 안 된다면 그건 위험으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위험성을 이제 검토하고요. 실험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그 핵심적인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형성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인비보로 그 실제 형성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모델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모델링을 해봤더니 이게 만약에 리스크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팩터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니트로 화재와 이제 그 나이트라이트 그 질산염의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는 경우 이제 스캐벤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니트로사민 형성을 제어하거나 채소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제에 무엇을 이제 첨가하는 방법인데 만약 이런 방법들로 다 되지가 않는다면 다른 이제 추가적인 안정적 시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비트로, 인부보 모두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점과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논문이 한편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방법 모두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순 조건들의 극한 조건이라는 거고 제재 내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수준보다 100만 배 높은 수준의 질산염, 그냥 나이트레이트가 사용하는 거고 실제 제재에서 부영제나 나이트레이트가 1, 2 ppm 정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는 수용액 조건이고 하나는 이제 무기, 이놀가닉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니트로사민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실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 이제 출발점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니트로사민 화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발사르탄 사건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사실 매우 오래전부터 니트로사민의 형성된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릭 아시드, 아질산 뭐는 이제 니트로 화재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염을 물에 녹이면 불안정한 산인 아질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 자체는 여전히 나이트로 화재가 아니고요. 반드시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아질산 한 분자와 다른 아질산 분자가 반응하게 되면 고산성 조건에서 니트로실 양 이온과 같은 종이 형성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염소 이온과 같은 친해체와 반응해서 니트로실 클로라이드와 같은 시약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종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종이 2차 아민과 얼마나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수준의 니트로사민이 형성될지가 이미 수십 년 전의 화학 연구를 통해서 잘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최근에 2020년에 발표된 그 논문 이안 애쉬포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리안 애쉬포드에서 다시 정리해서 현재 위험성 평가 맥락에 맞게 최신화했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인데요. 물속에는 실제로 질산염이 나이트레이트가 존재하는 것은 알려져 있긴 한데 그 실제 농도는 얼마나 될까요? WHO가 정한 물속 질산염 기준치는 100만 분의 3 pp이지만 실제로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수준은 더욱 낮아진 겁니다. 실제 음용수에서 질산염의 농도는 약 10억 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이제 정량 한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정제된 물에서는 이보다도 한 자릿수 낮은 수치로 검출이 됩니다. 따라서 그 DS 그러니까 원료약분 제조 공정에서 물이 니트로사민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그러한 수준에서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고요. 우려할 만큼의 니트로사민 형성하기는 양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즉 현재 과학적 이해에 따르면 물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제시된 것은 실제로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니트로사민입니다. 이 경우는 마치 그러니까 이것은요 2차 아민 계열 약물에서 기인하는데 해당 약물은 신장질환 치료에 사용된 베타블로커인데요. 이 약물은 저장 중에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화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웹 케미스트리 관점에서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를 분석할 수 있고요. 또는 토대로 드라이 포뮬레이터 프로덕트 내에서 모델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결과에 따르면요 해당 베타 블로커의 최고 용량 그러니까 MD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00 나노그램의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재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부용제 속의 질산염 수준을 반영하여 계산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이론적인 최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델에서 실제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존재하는 물의 양, 그러니까 제형 내 그 pH
등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현실성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경우 이제 그 CPC 카테고리에 따른 하루 허용 이제 섭취량이 1,500 나노그램에도 불구하고요. 계산된 예측치는 그 상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제 분석법을 개발해서 실제 시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이 밝혀졌을까요? 실제 시험에서 확인한 데 따르면은요, 이 베타 블로커의 니트로사민의 수준은 저장 기간 동안, 그러니까 보관 기간 동안 다소 이제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허용 섭취량 이하에 머물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제형들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제형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결국 허용 섭취량 기준 이내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실제로 형성될 수 있는 니트로사민의 수준과 그것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을 하고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선 그 수치가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요. 이 모델을 사용해서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초과하지 않는다면 예측적으로도 허용 섭취량 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보수적이라서요. 이 측정된 실제가가 비교했을 때 모델이 항상 더 높은 수치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 단순히 계산을 하고요. 그 예측하고 이제 이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통기한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도 예측치가 허용 섭취량 이하라면 별도의 이제 분석 시험을 반드시 이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 모델은 실제 측정보다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영제 내에서도 이제 그 나이트레이트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준은 다양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같은 물질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부영제 업체의 결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이제 셀룰로스의 경우에는 업체에 따라서 실제 그 이제 질산이 그 나이트레이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업체에 따른 이제 평균 수준뿐만 아니라 같은 업체가 제공한 동일한 부영제 내에서도요 편차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이지만 이것이 내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8가지 일반적인 부영제에 대한 나이트레이트 결과인데요. 이제 크로스포비돈이라든지 이제 미세결정 셀룰로스, 이제 옥수수 전분, 이제 뭐 락토스 등을 보면 부영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나이트레이트의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험은 전체 의약품에 대한 나이트레이트 실제 기여도와 관련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일부 부영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스나 이제 콘스타치,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과 같은 경우 제재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품의 50%가 락토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영제에서 이제 나이트라이트의 수준은 제재에서 훨씬 적은 비율로 사용되는 부영제의 기호보다도 훨씬 이제 주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재에 대한 정교화된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고요. 이를 이해하고 이제 모델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수준의 나이트라이트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뭐 부영제에서 예상되는 수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제어되어야 하는지를 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위험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런 분석을 수행할 때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영제의 업체를 이제 그러니까 공급 업체를 변경하고 이제 다시 모델링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문제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니트로사민 수준이 너무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연구된 바와 같이 이제 포뮬레이션이나 이제 제조 공정의 특정 분자를 첨가해서요 니트로사민 형성을 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이제 한 연구 사례가 있고요.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도 이제 다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이제 아미노산이 제재 의약품 내에서 니트로사민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형성 억제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 공정용 그 용액을 첨가하거나 고용 의약품, 즉 이제 고용 제재에 직접 이제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는 2차 아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 화합물을 여러 종류의 스캐벤저와 혼합한 결과 첨가된 스캐벤저 양에 따라서 역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아민이 1% 수준으로 많이 함유된 족과 하이로딩이 된 경우에는 니트로사민 형성이 현저하게 억제된 것이 이제 관찰되었습니다. 잘 됐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그렇게 현실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스캐벤저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단순하게 간단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연구 중에서 하나에서 확인된 바로는요, 용역 상태에서 조사된 모든 스캐벤저는요, 실제로 이제 니트로사민 농도를 감소시켰습니다. 이제 그건 긍정적인 결과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솔리드, 그러니까 고용 제재 환경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오직 특정한 이제 부용제와 첨가제가 사용된 후에만 이제 니트로사민 수준이 줄어들거나 제거되는 효과가 관찰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약물은 이제 2차민이니까 나는 아스코르빈산이나 엘시스테인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단순히 구조의 근거에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각 스캐벤저는 반드시 사례별 접근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고요. 실제로 완전한 실험을 수행하고 제형과 이제 정제를 개발한 뒤 이를 안정성 시험에 두고요. 각각의 이제 스캐벤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결과 약물 자체에 따른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니트로사민 그 생성이 억제되는 매우 유사한 그 양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변색입니다. 지금 정제가 원래색과는 다르게 강하게 이제 착색이 되어 있는데요. 환자에게 제공하기에는 이제 부적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캐벤저 사용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정 그 녹스 종이 공기 중에 존재함으로써 니트로사민 형성이 가능해진다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N2O4나 NO2, N2O3 같은 종들이 여기 해당하는데 실제로 2차 아민과 반응해서 이제 니트로사민을 형성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증거는 많지 않지만 이미 발표된 이제 연구들에서 보면은 이제 넉스종을 통해서 이제 니트로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한 증거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발표된 최근 연구에서는요, 이런 사례가 이제 메트포민에서 이제 관찰되었습니다. 메트포민에는요, 그 디메틸 아민이 포함되고 있고 이 성분이 니트로사민 형성 위험에 그러니까 다 디메틸아민에 포함이 되고 이 성분이 이제 니트로사민 형성 위험에 연관이 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디메틸아민은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고 공구 중의 녹수종 농도에 따라서 니트로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농촌 지역에 위치한 그 야마가타 공장에서 제조된 메트포민에서는요, NDMA가 수치가 매우 낮게 검출이 되었는데 좀 더 이제 산업화된 지역에서 있는 이제 제조 부지에서는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NDMA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경우 이제 명확한 이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야마가타 지역의 NO2 수준은 오사카 지역과 오사카 지역보다 훨씬 낮았고 이제 동일한 제조 공정이 진행되면서도 NDMA 형성 수준은 오사카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수종 특히 NO2의 농도가 높아질수록요 NDMA 그러니까 니트로사민 수치가 증가하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요. 이는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 위험과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거의 다 발표 끝나갑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렇다면은 니트로사민 문제에서 앞으로 어떻게로 향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의 방향은 ICH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기존 M7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속 문서 그러니까 아덴덤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 어덴덤 문서는 이제 돌연변이 원성 이제 불순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니트로사민 초점에 맞출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발암성 효력 특성화 접근 방법 그 CPCA를 적용해서 이미 존재하는 그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 문제를 상당히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도전 과제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새 가이드라인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이제 몇 가지 핵심 영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NDSRI에 대해서 기간별 한계, 그러니까 duration 리밋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변이 원성 바람 저분자를 작용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니까 이런 해결할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던 같은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모델링 활용할 수 있지, 규제 당국이 이런 모델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면은 그 펄지 계산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2차 아민의 공정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왔다면 이미 정화를 통해 제거됐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원료의 존재는 극미량 2차 아민에 대해 걱정해야 될까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스캐빈저 정의란 전체 과정을 모두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안정자 시험 측면에서 이제 시험 인비트로 그리고 인비버 시험으로 전환하는 균형이 중요한데 현재 새롭고 혁신적인 인비트로 그리고 인비버 시험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니트로사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CPC 그 분류를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동시에요. 일부 사례에서는요. 니트로사민 특히 카테고리 1이나 카테고리 2에 속하는 경우 설정된 한도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공정을 변경하거나 스캐벤저를 추가해서 이제 니트로사민을 제어할 방법을 찾는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 어덴덤이 이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발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접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